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저는 전염병 인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2025년 지금 현재 뉴스에 가장 핫한 거는 호흡기 바이러스 3개가 동시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트리플 데믹입니다. 코로나가 사그라들었고, 요즘에 겨울에 응급실에 열나서 오면 코 찔러서 확인해 보면 전부 다 인플루엔자 A예요. 옛날에 2009년도에 한참 유행된 신종플루가.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RSV가 있어가지고 이게 같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의료계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계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형이 뭐냐면 H1N1, H3N2 두 가지 변종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1N1에 걸렸어. 독감을 앓았는데 또 걸려. 왜? H3N2를 또 걸리는 거예요. 독감은 이제 또 감염 이틀째부터 빠르게 바이러스 농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 난 직후에 검사하면 바이러스 농도가 낮으니까 음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 음성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경계하는 게 산밀, 밀폐, 밀집, 밀접을 경계하는 이제 세상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감사히 여기 모여 계십니다. 자, 제가 1월 달에 도쿄 출장을 갔는데 그 호텔 객실에 요미우리 신문을 누가 넣어줘가지고 봤더니 일본의 그 신문의 헤드라인도 뭡니까? 인플루엔자 감염 최다, 그죠? 치료약 부족 공포.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사실 좀 취약해요.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맞으라고 하죠. 근데 또 백신 맞으실 분들이 그러잖아요. 맞았는데 걸렸다고.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러면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왜 맞아야 되냐면 덜 아파요. 그냥 일반 감기처럼 알아. 우리가 병원 가면 뭐 찢어지는데 마취를 하잖아. 마취를 해도 좀 아파. 근데 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은 매년 변이가 많기 때문에 매년 맞아야 돼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 면역력을 위해서 필요한데, 왜 코로나가 끝났는데 인플루엔자 A가 다시 뜨느냐?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이뮨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면역 부채다. 팬데믹 동안에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등의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계절성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현저히 감소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연 면역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숙달되어 있으면 맷집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걸 안 겪어봤으니까 다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지금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H1N1, H3N2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스페인 독감이 H1N1이었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고 했던 게 H1N1이었고 홍콩 독감이 H3N2예요. 그것들이 같이 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2009년에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이게 제가 신종플루 전담의사였어요. 공보에 마치고 바로 병원 들어가서 하루에 200명의 발열 환자를 맞이하면 그 중에 절반인 100명이 양성이었어요. 그걸 제가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일, 30일 이랬다고 하면 제가 신종플루 전담 의사 시절에 확진 판정을 내린 사람이 1만 2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H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적혈구 응집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를 뚫고 들어간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H1, H3 이 열쇠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세포를 어떻게 침투하게 들어가냐,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는 간간히 잡히는데 추산하기로 한 7억이 감염됐고 사망은 한 700만 명이 했다고 하니까 치명률은 아직 1%밖에 안 돼요, 코로나는. 근데 그 코로나가 지금 앞으로 터질 팬데믹의 어떤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준 영향력은 있었고요. 그래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에 원형이었던 건데, 그때 기사에 보면 페일 라이더라고 써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네 기사가 있어요. 흰 말을 탄 그 기사는 정복,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같은 거. 근데 페일 라이더는 죽음을 상징해요. 이때 터진 스페인 독감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5천만
1억이라고 하는데 1억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스페인이 시발처가 아닙니다. 어디냐면 미국 심장부 대초원 캔자스주 헤스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주인공 도로시가 살았던 동네가 그 캔자스주거든요.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엔 전시라 가지고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다 언론 통제가 됐었고요. 근데 스페인은 중립국이어 가지고 이런 정보, 그 나라에 들어온 그 감염병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바너 감기라고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래서 1918년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게 초반에는 그냥 일반 감기처럼 됐다가 한 3개월 뒤쯤에 전염력이 한 250배 강해져가지고 20세에서 45세 사이의 젊은이들한테 더 많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원래 인플루엔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어린애들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었냐? 그리고 한참 군에 있는 군인들이 다 죽어 넘어간 건데 옛날에 코로나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세져가지고 건강하니까 더 세져가지고 오히려 과민 반응으로 폐가 더 망가졌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1,500만 명인데요. 이게 5천만 명으로 병으로 죽었으니까 그때 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 양상은 참호전. 비좁은 곳에 들어가서 습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더 감염원에 노출이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퍼져나가 버려가지고 이게 미국 캔자스주의 임시로 마련된 스페인 독감 병동 풍경이에요. 여기에 걸리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미국 데번스키즈에서 근무하던 저 같은 의사의 증언이에요. 케이스 리포트에 보면 폐렴 소견을 내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은 광대뼈 부위에 젓갈색 반점이 생기고요. 몇 시간 뒤가 지나면 귀에서부터 온 얼굴이 청색증으로 바뀌어요.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스머프처럼. 그래서 뭐라고 묘사해놨냐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구별할 수 없었다. 그 정도로 안 좋았다는 건데 그래서 그 청색증을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고 해서 헬리오트로프라고 하는 보랏빛 나는 꽃이 있거든요.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해요. 여기 우리 충실한 집사님께서 고양이한테도 마스크를 씌웠고 마스크 쓰고 다 호흡기도 하고 이분이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이 누굴까요? 유명한 화가예요. 고흐? 뭉크가 자기가 스페인 독감 걸리기 전과 후에 자화상을 그려요. 그리고 이것도 뭉크예요.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건장했는데 굉장히 노쇠해져 버렸어요. 살아남아도 이랬다는 거죠. 그때 클림트, 우리 키스로 유명한 화가도 죽고 윌슨 대통령도 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전 선언을 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도 상해에 계셨는데 그 당시 서바나 감기로 20일 동안 치료했다. 그게 백범일지에 써 있습니다. 제가 상해 임시정부 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해 임시정부가 3층짜리 건물인데 층고가 낮거든요. 저도 숙여야 되는 건데 김구 선생님이 거구입니다. 180이었어요. 그 당시. 건장하신 분이 20일 동안 서바나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병세가 위중해지자 죄를 황해에 뿌려달라고 유언까지 남겼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래도 하늘이 아직 우리 김구 선생님을 이제 받지 않으셔가지고 아직은 그때 돌아가시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1918년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렀고 어떤 독감과도 달랐고 성서의 예언이 실현된 거라고 얘기했다. 전쟁을 피폐해줬을 때 찾아와서 몇 달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고 전쟁이 끝나자 자취를 감췄다. 처음에 나타날 때만큼이나 수수께끼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제 사건이에요. 특별한 방역을 한 게 아닌데 싹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1918년 11월 11일 날 종전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게 서양의 현충일이에요. 우리의 빼빼로데이가. 그래서 병 때문에 전쟁이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에 대한 책을 쓴 존 베리는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21세기 대유행병의 출현은 시간 문제다, 불가피하다. 초연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을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 초연결 사회예요. 한동안은 비행기가 못 다니다가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을사년이 됐고요. 을사년 하면은 뭐 안 좋은 역사 속 기록들이 많죠. 을사사화도 있었고 을사조약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리학에서 보면은 이 사화가 물상이 뱀이고 공기고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는 거죠. 을사년을 맞이하는 와중에도 비행기 사고가 많잖아요. 이것도 이치가 현실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물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우리가 적벽대전 아시죠? 적벽대전은 뭐 제갈량이 이렇게 뭐 화공전 해가지고 동남부 불려가지고 이긴 걸로 알고 있으나 사실 알고 보면 조조의 병사들은 그때 이미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거기가 장강 유역이 풍토병이 유명한 곳이고 되게 무더워요. 우한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가 일어났던 곳에서부터 150km 내려가면 거기 적벽시거든요. 그 적벽시가 그런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미 전염병으로 제대로 교전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수를 감행한 겁니다. 배도 연합군의 화공으로 불탄 게 아니라 남겨두면 연합군의 그 전리품이 되니까 배에 직접 불을 지르고 철수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벽전 이후에 정사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송건에게 보낸 외교 문서에 적벽의 전투에서는 역질이 돌아 우리 스스로 배에 불태우고 돌아왔다. 스스로가 역질이 도는 땅을 피한 것이지 주위의 수군이 우리를 좌절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아테네로 건너가면은 이게 미하일 스위어츠가 그린 아테네 역병이라는 그림인데 2006년에 노벨 문학상 탄 그 오르한 파묵이라고 하는 튀르키예 소설가가 뭐라 그랬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침묵이며 응시의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이 그림 이성을 침묵시키고 가만히 응시해 보시면 이 그림에서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시나요? 우리 미대 나오신 분 어떻게 그림 느낌 어떠세요? 저는 이 그림에서 약간 아비규환의 통곡과 어떤 곡성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때 이 아테네 역병을 기록으로 남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지난 1월 달에 우리 남창희 교수님이 얘기했던 투키디데스, 그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고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투키디데스 함정 1월 달에 뭐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을 위협할 때 전쟁은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 1월 달에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도 들어보니까 지난 500년 동안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사이 경쟁이 16번 있었고 12번은 무력 충돌로 귀결됐는데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야욕으로 이제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기존 패권국을 누리던 세력 판도가 있고 그 기득권을 흔들고 도전하면 결국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쉽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해도 이해관계가 얽힌 작은 동맹국 대만이나 남북한 때문에 방아쇠가 돼서 결국 전쟁에 휘말린다는 게 지난 1월 달에 우리 남창희 교수님의 강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1분 요약. 근데 이 투키디데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펠로폰네소 전쟁이라고 해서 그때는 서기전 430년이었고요. 아테네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절입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공했는데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집결을 해요. 도시 중심부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숨막히는 오두막에서 비비적거리면서 살다가 인구 포화 상태에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5년 동안 역병이 돌았는데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혹한 증상을 보이며 죽어갔어요. 그래서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발생한 전염병으로 그 당시에 리더였던 페리클레스도 죽어요. 그리고 아테네 몰락하죠. 이 병을 직접 투키디데스가 앓고서 뭐라고 기록했냐? 열이 너무 심해서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꼈고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물에 대한 갈망으로 분수대로 몰려들었고 거리에서 사원에서 뛰어든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뭐였냐고 후대에서 추정하기를 장티푸스로 추정을 해요. 살모넬라에 의한 장티푸스. 근데 이 장티푸스가 또 여러 아작을 냈는데 러시아를 침공한 나폴레옹 군대가 전멸한 것도 이 장티푸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그 홀로코스트, 그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록이 좀 인상적이에요. 투키디데스가 뭐라고 써놨냐면 아테네인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도시 바깥에서는 영토를 약탈당했고 이처럼 어려운 시대의 노인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온 신탁을 입에 올렸는데 도리아족과 전쟁을 벌이면 역병이 함께 따라온다. 이거는 공식 같은 거예요. 전쟁과 질병이 1+1으로 온다는 거. 계속. 그리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 이 들로네라는 사람이 로마의 페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페스트도 있고 시두도 있습니다. 페스트와 맞물려서 로마를 덮친 시두가 그 로마 멸망의 원인이 되는데 아테네의 뒤를 이어서 지중해 패권을 제압을 했지만 재패를 했지만 이게
결국 망하게 되는데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온 시두가 창궐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매개 역할을 한 게 누구다? 훈족. 그래서 서양사에서 등장한 최초의 북방 유목 민족이 훈족인데 1세기부터 몽골 고원에서 유럽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 훈족에게 고향을 뺏긴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 이동하면서 병을 옮기고 로마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역사에서는 질병이 모든 그 시대를 마감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불리는 카일 하퍼가 로마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질병과 기후가 로마 제국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몰락이 오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심각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하퍼가 엄청 준엄한 경고를 하는데 전염병들이 전쟁으로 야기된 죽음보다 더 많은 죽음 불러왔다. 자, 그리고 이 인구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1400년대에 한 300년 동안 리틀 딥이 있죠. 이게 인구가 확 줄었던 시기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줄었냐면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블랙데스 때문이에요. 자, 서구의 근대의 문을 연 게 흑사병이라고 얘기되고 있죠.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마고요. 자연 재앙의 공포를 상기시키는 문학 상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새까맣게 타서 죽어요. 원인은 쥐벼룩인데 패스트균은 특징이 뭐냐면 숙주 없이 흙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에 걸린 쥐를 쥐벼룩이 물고 그 벼룩이 사람을 무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균이 비말로 전파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기침과 함께 공기 중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병이 어떻게 퍼지냐면 림프절을 통해서 혈관 속에 들어가면서 주요 장기 출혈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손발이 검게 변하고 피부 출혈이 발생하고 고통이 심해지다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3일에서 5일 만에 사망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치사율과 치명력 감염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전파가 됐냐면 원래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이었는데 13세기 중반에 몽골 제국 황제가 뭉케였고요. 남송 제국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운남 지방을 정벌하면서 몽골 군사한테 이제 전염이 됐고 이게 14세기에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급격한 기후 환경 변화와 함께 창궐하면서 그때 북경에서도 3분의 2가 이 흑사병으로 사망하는데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1346년에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 카파라는 곳이 있고요. 킵차크 한국의 그 당시 야니백이라는 지도자가 이 카파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한테도 패스트가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군사들을 철수시키면서 이 야니백이 뭘 했냐? 감염된 시체를 투석기로 성벽 안으로 딱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에 기록된 세계 최초의 바이오 테러입니다. 바이오 테러. 그래서 1447년도에 몽골군이 철수하고 나서 성안의 제노바 상인들이 이제 이태리로 건너가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 퍼졌던 그 패스트가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하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 당시 2억 명이 7년 만에 사망하게 되고 전 세계는 7,500만 명이 사망했던 사건. 그러다 보니까 서구 군대의 문을 이제 열어버리게 되는데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마련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신의 저주를 풀고자 이 당시에 이게 너무 참혹하니까 채찍질 고행단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참회를 한 건데 그 바람에 살이 다 뜯겨가지고 오히려 더 확산됐어요. 사혈도 많이 했고 그래서 대량 출혈을 많이 죽었고 우리 아프면 된장 바르는데 그 당시에 대변을 발랐다고 합니다. 대변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을 토막내가지고 환부에 붙이고 그러니까 무지가 제일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방법이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세 유럽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죠. 농장주들이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노동자 지위가 상승했고요. 봉건제도가 몰락했고 신한테 채찍질하면서도 기도했는데 아무런 그 효과가 없으니까 신과 종교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집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문명이 질병을 만들고 질병이 문명을 만드는 흐름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문명의 발상지가 질병의 발원지가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 전염병의 세계사에서도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근데 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14세기 패스트 창궐이나 스페인 독감들을 봤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대유행병 전에 여러 해 동안 냉해 등의 기상 이변이 발견했다. 전염병과 기상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연과 병든 인간. 인간은 자연의 품속에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 요즘에 클라이밋 이머전시라고,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이머전시, 클라이밋이 응급의학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이미 일련의 변화 지점을 넘었다. 현 위협은 문명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다. 행성 비상 사태다. 가디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평을 보면 지금 우리 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었다는 건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프리리미너리 라운드. 예선전이다. 그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본 게임은 누굽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라고 하는 헤비급 챔피언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염병에서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아시듯이 지금 평균 두께 4m, 최후의 빙하까지 올해 무너졌다고 하죠. 북극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전 세계 해수면이 7m 상승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경제 구조 이런 거 다 바뀌는데,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무섭다고, 스키어리하다고, 북극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연구가 많이 됐는데, 기후가 오를 때마다 예상되는 환경 변화, 1도 상승하면 알레르기, 전염병 질환 유행하는데, 사실 요즘에 응급실 가면 알러지 환자 되게 많아요. 주사 놔도 잘 안 낫는 그런 환자 되게 많아요. 그거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지구의 기온이 오른 게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지. 무슨 음식 탓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뭐 미국 캘리포니아 북극 한파도 오고, 중국 북부에 뭐 25번 정도로 대규모 홍수도 오고, 남극의 한겨울에 유례없는 폭염도 오고, 그러니까 2도 상승하게 되면 생물종의 20-30%가 멸종한다 돼 있고요. 또 인수공통 감염증 연구하는 학자들, 제가 소통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2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2070년쯤 됐을 때 새 바이러스가 발생이 더 많아지는데, 발생하게 될 새 바이러스의 종류가 몇 개냐면 1만 5천 종. 1만 5천 종이 다 창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죠. 그래서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어떤 멘트가 이거였어요. 폴 에를리히의 이야기. 지구상 생물들 중에 어느 한 종을 잃는다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을 빼는 것과 같다. 무한공항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북극곰이 익사하고 있는 현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어쩐다가 사실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뉴스를 보면 아열대 코리아, 서울이 방콕보다 덥다 돼 있어요. 작년 7월에 서울의 날씨는 32.2도, 습도 80%, 방콕 30.7도, 습도 76%. 제가 작년 그 추석 때 가족들하고 방콕 갔거든요. 우리가 피서라고 하면 더위를 피하러 가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동남아 가면 더운 곳으로 가는 건데, 작년은 정말 피서였어요. 방콕이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한 거야. 습도도 낮고. 그래서 기후 재난은 이제 흔한 일, 뉴노멀이 돼가지고, 근데 또 연구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기후 온도 상승 폭이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온난화 속도가. 그래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 109년 동안에 대한민국 연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합니다. 전 세계 평균은 1.09도니까 우리나라가 더 우리나라가 그렇게 뜨거운 나라예요.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해수면 상승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아요. 그래서 기사에 보면 올해 수능 날은 우산 챙기라고 했던, 실제로 그렇게 눈이 전통적으로 왔는데 이제 비가 왔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뜨겁다는 거,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55도, 극한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다. 화상을 지금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페르노, 불지옥이다. 전 세계가 이게 사막화되고 있고, 기억 속에 잊혀졌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호주 산불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주 산불로 5개월 동안 호주가 불탔어요. 그래서 서울 도시의 100배 규모가 화상을 입었어요. 다 박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냐면, 숲은 우리 지구의 폐인데 폐포가 다 파괴된 거죠. 폐가 아작나 버린 거예요. 우리 지구도 폐가 코로나로 인한 그 폐의 손상처럼 아작이 났다. 그래서 이런 짤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호주 산불과 코로나가 있었다라면 2025년에는 LA 산불과 HMPV는 뭐냐면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이게 중국에서 다 창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후 재난과 바이러스가 코릴레이션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최근의 기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기후과학자가 얘기하죠. 새로운 기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가 절규했던 게 뭐냐?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오로지 동화 같은 경제 성장 얘기만 한다. 그래서 매년 이제 트렌드 코리아 보시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 보면은 그 10개의 키워드로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스네이크 센스, 뱀처럼 날카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아채라고 하는데 이 키워드 중에서 기후 감수성이 있어요, 여러분. 클라이밋 센시티비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한 태도가 기후 감수성인데 옛날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거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미 벌어진 기후 변화에 적응해라 이거예요. 적응해라. 그래서 기후 위기로 경제적 타격이 2023년 통계인데 330조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어획량이 크게 줄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 그래서 요즘에 금징어라고 하고 오징어가 없어서 업징어라 그래. 업징어. 오징어가 없다. 그리고 사과 재배지 계속 북상하죠. 금사과가 됐어요. 지구 온난화 지금은 온난화도 아니고 보일링이죠. 완전히 들끓고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고대 바이러스가 잇따라 더 창궐 하고 있고 디지즈 X라고 하는 심각한 국제적 유행병이 창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디지즈 X가 창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죽을 거라는 기사들도 있었다는 거. 하여 생존을 위해서 항생물질의 내성을 가진 더욱 강력한 종을 병마로 진화해서 더 큰 병을 몰고 와서 보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돌연변이와 혁신의 재주를 갖고서 심술 부리듯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바이러스. 서울대 병원장이었던 분이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뒤에는 전 세계적 변종 감염병이 다시 올 거다. 관련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그렇다. 근데 그분이 말한 5년 뒤가 지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현아 대세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어두운 자는 죽을 기운밖에 없다. 하여 오늘 저와 함께하는 지금부터의 시간은 현아 대세에 대한 지혜를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는 시간. 그래서 약간 이치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100번 1000번 들어야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 맞춰서 조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지구를 볼 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머리와 가슴, 그 뇌와 심장에 손을 대고서 리셋 버튼을 눌러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관념, 뭐 철학, 정치적인 견해 다 내려놓고 이거를 꺼야 돼. 자, 심장 멎으면 제가 살려드리면 되니까. Great Reset. 그래서 지금은 뭐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 출발하는 위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때다. 내비게이션 단골 멘트가 뭡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지금부터 재설정하는 흐름. 그럼 지금의 위대한 재설정을 선인들은 두 글자로 개벽이라고 했습니다. Great Opening이에요. 위대한 열림이에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 윈도우 화면 딱 뜨면 새로운 시작. 그 짐 콜린스가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명절을 쓴 바 있는데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낮은 차원을 넘어서서 고차원으로 훌쩍 양자도약을 해야 돼요. Great, Great 해야 된다. 이때는 모름지기 새 판이 열리는 시대다. 해서 이 새 판에 대한 통찰, 그 안목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명대사가 이거죠. 그 사람의 관상만 봤지 시대를 보지 못했다.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했다. 파도를 만드는 게 바람인데. 그래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게 병난과 기후 변화의 파도 너머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의 본질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길이 있어요. 천지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막 가는 게 아니라 길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해에 뭐 이렇게 신수 보면서 기륭을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길로 가는 게 길한 거야. 그 길을 이탈하면 흉한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길을 잘 찾아서 쭉 가는 게 길한 겁니다. 그 기적의 궤적이 있어요. 그 기적의 궤적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오늘 제가 그 궤적을 조금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원에 대자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대자연을 오로지 이용하고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 무분별하게 파괴해왔다. 자연과 인간을 별개로 여겼다. 하여 지구 환경과 자연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안정된 생태학적 보금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쫓는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 자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유명한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환경운동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 기존의 관념을 다 떨구고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오염된 옷을 입었다고 하면 다 벗어야 돼요. 병원에 오면 이거 다 벗겨요. 새로 환자복으로 환복시키잖아. 지금부터 그래야 된다는 거. 자, 우린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영성 수행을 하다 보면은 존재의 최상급은 현존 상태잖아요. 현존으로 이끄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몇 시입니까?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8시. 자, 그래서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죠.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고요. 한 달은 30일이고 1년 12달이고 그리고 더 큰 사이클이 있어요. 이 더 큰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이 더 큰 사이클을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주 1년이라 그래요. 인간은 소우주고 이 우주 1년의 사이클이 그대로 인간 소우주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속에서 태어나 살아갑니다. 진리의 근본 틀이고 진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는 코로나 진단 키트, 인플루엔자 진단 키트처럼 이 시대의 진단 키트가 우주 1년이에요. 이거를 알고 가시면 여기 오신 보람이 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환국의 환인천재께서 내린 천부경, 배달국 환웅의 3일 신고, 조선의 홍범 구주, 하도 복희팔계, 우임금의 낙서 문왕팔계, 동학의 최재우, 김일부의 정역팔계, 이 모든 깨달음이 한 장에 딱 압축된 겁니다. 그게 우리 사부님, 태사부님, 나의 그 정신적 지주 되시는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 압축을 하셨는데 도도한 깨달음의 여정에서 마지막 피날레 완성판으로 우주인론이 나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안운산 종도사님, 태상 종도사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대우주 천체권이 둥글어가는 우주변화 법칙을 하도, 낙서, 정역을 다 담아서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손금 보듯이 환하게 손금 보듯이 밝혀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우주관 공부의 결론. 이 한 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실 천하무적이에요. 이걸 알면 병난의 대세를 알 수 있어요. 팬데믹의 주기도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 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태양 주위를 막 별들이 돌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생장, 염장, 봄, 여름, 가을, 그래 사이클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게 우주 1년인데 우주는 뭡니까? 지부, 집주. 자, 가로, 세로. 우는 공간이고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간은 동서, 남, 북으로 짜여집니다.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가죠. 이게 가장 진리의 뼈대예요. 이게 가장 올바른 사필귀정의 상태. 천지 우주의 정신은 이렇게 올바라요. 요즘 전국에 제일 와닿는 네 글자입니다. 사필귀정. 요즘 전국에서. 그래서 각 계절의 어원이 봄은 보다에서 왔고 여름은 열린다는 것이고 가을은 컷. 가을의 어원하고 가위랑 어원이 같아요. 자르는 거예요. 열매 종자를 거두고 겨울은 편안하게 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는 이것을 일러서 무의이화라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주의 제1법칙이자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이에요. 이게 우주의 헌법이에요. 요즘에 헌법 가지고 말이 많죠. 헌법 재판소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 헌법을 위배하면 뭡니까? 내란 수괴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헌법을 알고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숨 쉬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동쪽 봄의 시간대는 생의 정신, 남쪽 여름의 시간대는 장의 정신, 서쪽 가을 시간대는 염의 정신, 북쪽 겨울의 시간대는 장의 정신입니다. 한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 장, 염, 장 한글로 바꿔드렸습니다.
탄생, 성장, 수렴, 성숙, 폐장, 휴식. 이게 하루의 사이클에서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죠. 이거 1년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거 인생에서 보면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예요. 더 확장하면 우주 1년인데 이게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이에요. 이 사이클 안에서 우주의 봄철에 현생 인류가 출현해요. 현생 인류의 조상이 우주의 봄에 출현해서 인구가 증가해서 문명이 이만큼 발전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인간 역사는 천리가 생장연의 틀 속에서 성숙해감에 따라서 인류 문화도 천리와 더불어 성숙한 거예요. 천리라고 하는 자석에 따라서 인류 문화의 철가루가 촤르르 움직여진 거예요. 자, 그 자석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흐름에는 5성령으로 일컬어지는 오행 흐름이 있어요. 봄은 스프링, 튀어오르고, 여름에 그 봄의 목기운으로 대지에 뿌리 내리고 새싹 돋는 형상이 목의 형상이고요. 여름엔 썸머라고 하는데 썸머는 태양, 선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뜨거운 여름의 태양. 자, 화기운이죠. 가을, 폴, 낙엽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죠. 금기운이고요. 윈터, 이게 워터랑 더 어원이 같고 칼바람, 윈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숲기운. 그리고 한 가운데 뭐가 있냐? 모든 변화를 조율하는 토가 있어요. 이 토기운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싹 칼로 싹 그으면 2시간대로 나뉩니다. 음의 시간대와 양의 시간대. 수렴하는 음의 시간대, 발산하는 양의 시간대.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양의 시간대에 봄, 여름의 흐름을 춘생이라고 압축할 수 있고 가을, 겨울은 추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잠, 영장이라고 하는 4박자는 2박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춘생과 추살. 봄은, 여름은 역으로 올라가면서 생하는 거고 가을, 겨울은 순하게 내려오면서 다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의 변화에서 가장 극적인 상태는 언제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입니다. 리버싱 프로세스.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지냐? 확 뒤집어져요. 확. 이 확 뒤집어질 때 이 변화의 흐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거를 잘못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저에는 공포가 있거든요. 공포는 무지에서 오는데 정확히 알면 두려울 게 없죠. 양에서 음으로 변화의 틀이 바뀌는 이 역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에서 선선한 가을로 바뀔 때, 확 바뀔 때 기분 어때요? 확 좋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시절이 왔다. 이렇게 확 바뀔 때 기회를 잘 타면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절체절명의 찬스에 와 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소우주는 이 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는데 자, 손금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은 일단 근데 M자가 있어. 손금에. 아십니까? 이게 M자 있으면 돈복 있다고? 생명선과 그 감정선과 두뇌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은 목기운의 봄이고요. 중지손가락은 화기운의 여름이고요. 약지는 가을이에요. 금기운. 그리고 겨울은 새끼손가락. 그 인생의 가을이 이제 중년인데 인생의 가을은 여름하고 뭐가 다릅니까? 결혼했죠. 애 낳았죠. 그래서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우주 섭리가 손바닥 안에 있는데 이 손가락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양기운의 사이즈예요. 봄은 요만큼이고 여름은 요만큼이고 가을은 또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울은 양기운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이 변화의 가장 그 핵심은 엄지손가락.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엄지는 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뭐 잘하면 엄지를 척하죠. 엄지척. 근데 이 가운데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화야. 이게 잘못되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건 줄이고 이거. 이 화에서 토로 바뀌는 거예요. 이 화를 이렇게 바꾼다. 자, 이 중심을 깨닫는 시간. 자, 이게 순환해요. 이렇게 어떻게 순환하느냐?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 토금수로 순환해요. 이렇게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춘생, 추살이에요. 근데 이 변화의 계절마다 변화의 마디에 조율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변화의 마디에. 이 마디에
토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벽이 일어나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도 개벽이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도 개벽이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개벽이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개벽인데 변화의 사이즈가 다르죠. 변화의 마디마다 토가 개입해서 변화를 중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하고 앞하늘이라고 하고 가을, 겨울은 후천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선천 개벽으로 열렸다가 후천 개벽으로 완성됩니다. 이 깨달음, 이게 인류사, 정신사의 궁극의 진리예요. 그래서 봄 개벽, 가을 개벽. 개벽은 우주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근데 개혁하고 다른 거예요. 개혁은 발전을 위해서 변화만 살짝 주는 거고, 개벽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 하늘과 어머니 땅의 질서가 바뀌는 거다. 자, 그래서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이 있고요. 선후천간에 눈을 떠야 세상 문제의 모든 의혹이 풀린다고 사부님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일련을 다시 한번 통찰을 해보시면은 이 주기가 있는데 하루, 자, 1년, 인생, 우주일련. 근데 이 우주일련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분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 소광절 선생님이신데 저는 이분을 좀 존경합니다. 조남에도 건강할 강자에다가 철부지할 때 절자도, 그러니까 이분은 때에 대한 아주 건강한 통찰이 있는 거예요. 조남에서도 강절. 조남에도 계절 조자가 들어가죠. 때의 정신에 통하신 분이에요. 이 소강절 선생님의 일화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몇 장가를 갔어요. 당시에 30살에 장가 갔어요. 늦은 나이에 후손을 봤더니 후손의 앞날이 걱정이 됐어요. 하여 후손들의 운명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봤더니 잘 가다가 구대손이 역적에 몰려 죽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해서 후손을 구할 수 있는 묘방을 갖다가 글로 써가지고 함에다 담아가지고 며느리한테 전수했어요. 너에 대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다음 큰며느리한테 전해라 해서 8대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바야흐로 구대손 진평이 됐고요. 그 진평은 그 할아버지의 그 DNA를 받아서 아주 똑똑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세자의 스승이었다고 해요. 근데 진평의 집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다가 세자께서 자객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진평이 역적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위급할 때 열어보려는 함을 떠올려서 함을 딱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이 함을 형조상서의 집에 가서 전하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무부 형조상서한테 가서 딱 전했는데 역적의 가족이라고 해서 안 만나줘요. 역적의 가족이다. 그래서 근데 이거 소강조 선생님 유품이니까 그래도 저는 안 만나더라도 유품은 보시라고 해서 유품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형조상서가 열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예를 갖추고 함 속에 그걸 확인하라고. 그래서 집에서 보지 않고 마당에 이렇게 딱 상을 차리고 아주 경건하게 절을 하고서 함을 열어봅니다.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느냐. 뭐라고 써있을 것 같아요. 열어보려고 하는데 뒤에 그 집에 대들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 대들보에 눌려 죽었을 건데 딱 10글자 써 있었습니다. 구여 암양사 화라 구대손. 내가 너의 암양사 그 이태원 참사처럼 이렇게 대들보에 눌려서 죽을 걸 살렸으니까 너는 나의 구대손을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진리에 통했을 때 얼마나 세세하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우주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의 어느 시점에 대들보가 무너질 까지 알고서 10글자의 시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백신이지. 이게 소강조 선생님이 남긴 백신이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 그런 분이 남긴 원의 운세 사이클을 볼게요. 이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12시간이 모입니다. 자축이며 진사오미 시간이 모이면 12시간이 돼요. 이게 하루예요. 하루가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죠. 이 한 달이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월 일시는 이런 겁니다. 이걸로 팔자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수년의 공식이 있죠. 12, 30, 10이 다음에 뭐가 올까요? 1년, 30년이 모이면 이게 바로 우주의 1시간인 1세가 되고요. 이게 또 12세가 모이면 우주의 하루인
360년 1운이 되고요. 이게 또 30년이 모이면 1800년인데 이거는 우주의 한 달인 1회가 되고요. 이게 12달이 모이면 우주의 1년인데 곱해보면 129,600년이 나오고 이게 1원이에요. 원회 운세. 그래서 그 개개인의 작은 운세는 이 큰 원의 운세의 흐름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좌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태양의 어떤 주기고 30은 달의 주기니까 1월에 사이클이 중첩되면서 12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 1년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깨달으셨냐면 하도 낙서를 벽에 걸어놓고 면벽수도를 하다가 탁 깨달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긴 게 환극경세서입니다. 이 환극경세서가 읽어보면 매우 난해한데 이 환극경세서 안에 원의 운세가 담겨 있다는 거. 자, 129,600년과 129,600월, 129,600일, 129,600시가 하늘에도 박혀 있어요. 360년이 360회 돌면서 129,600년이 되고요. 자, 땅도 360도 자전하면서 공전하니까 129,600도로 돌고요. 우리 인간도 우리 병원에 오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레스퍼트 레이트 호흡하고 펄스 레이트 맥박 재는데 가장 안정적일 때 18회, 70회 합치면 90회 1분 동안 그렇게 뛰는데 60분 곱하기 24를 했더니 129,600회 이게 인간이 가장 안정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천지의 소생이냐를 알 수 있죠. 자, 지구 1년의 목적 129,600년도로 도는 지구 1년이 있고 우주 1년은 129,600년으로 돈다. 선천은 근데 실제로 문명이 창궐하고 매듭짓는 건 선천 5만 년이라고 표현하고요. 후천 5만 년이라고 표현해요. 이 5만 년 사이클에 대한 거 그리고 빙하기 3만 년 이거는 그 과학자들이 빙하기를 연구하면서 이 사이클은 많이 연구를 했는데 동학이 이 얘기를 합니다.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첨이로다. 용담유사의 이 구절은 우주 1년의 이 5만 년을 모르면 얘네들은 뭐 밀레니엄도 아니고 왜 5만 년이야? 정확한 우주 1년의 사이클에서 나온 언어예요. 선천 개벽 후에 5만 년. 그때 처음으로 최순 대신사가 상제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지 운수로다 할 때의 5만 년은 후천 5만 년. 동학의 새 시대. 앞으로 우리는 후천 5만 년으로 가는 과도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때 이마에 띠를 둘렀는데 거기에 5만 년 수운이라고 5만 년 운을 받는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이치가 깃들어 있던 거죠. 이걸 알고 우리 동학, 서학의 결론인 동학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년 전에 동학의 팬데믹 선언은 이렇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근데 이 다시개벽이 뭐냐면 후천개벽이에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그래서 가을 개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